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산 넘어 산이네요. 뭔가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을 했죠.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에 하나의 레벨업을 또 하는 듯 했습니다만 여전히 큰 산 하나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시장이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고요. 관심을 넘어서 걱정을 넘어서 좀 매몰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이번 주 초반부터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내고 어떤 섹터로 조금은 대체가 필요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 시작합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확인해 보시면요. 의외로 또 다우는 올랐습니다. 0.16%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사상 최고치 목전에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좀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은 0.8% 그리고 S&P 500 지수는 0.32%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2.25% 하락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8% 급락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를 두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AI 섹터가 일제히 하락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은 신뢰도가 약하고 그리고 변동성도 조금 더 큰 이런 중소형주들이 더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테슬라도 3%가량 빠지면서 아마 서학개미 분들은 조금은 계좌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잘 버텨냈습니다. 9월 9일 It's Glow Time이라는 문구를 발표하면서 신제품 발표를 암시했는데요. 이 덕분인지 아니면 애플이 약간은 좀 피난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탑다운 관점 그리고 바텀업 관점의 얘기들 쭉 묶어서 오늘 브리핑 뉴욕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역시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그리고 AI 관련주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표현을 했네요. 엔비디아의 어닝,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언더프라이스드 리스크, 지금 과소평가된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8월에 사실 부침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많이 $100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다 지금 $130 근처까지 채워놨던 것에서 이거 너무 조금 과하게 좀 달려왔다라는 걱정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포인트를 지적하더라고요. 다들 지금 너무 엔비디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무너졌을 때 시장의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주목하지 않던 종목, 그런 종목이 실적 발표되고 주가 급등락하는 거는 그냥 그날의 하루의 이슈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우리의 기대치를 맞춰주지 못한다면 그건 시장의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언더프라이스드 리스크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모건 스탠리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제목을 보시면 글로벌 테크의 다운턴,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글로벌 기술주들의 다운턴, 둔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Near certainty, 그러니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AI가 영원한 건 절대 없어라고 표현을 한 게 실제로 여기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This is not a train, 그러니까 계속 run forever, 계속 달려가는 기차는 아닐 것이다 라고 AI를 평가한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뭔가 계속 달려갈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없었던 게 생기는 거니까. AI라는 건 세상에 없었던 거고 지금부터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AI의 산업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영원히 반도체 칩을 구매할 것 같고 빅테크 기업들이 그 부분들을 계속 더 발전시킬 것 같지만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조금
과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맹신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지금까지의 본인들의 투자 사이클을 감안했을 때 보통 이 정도 됐을 때는 오버페잉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AI 사이클이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 이제 고점이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과열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추가로 AI를 사기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AI가 요만큼 올라온 상황에서 뭐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걸 바라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들, 눌려있는 종목들이 이만큼 올라오는 걸 오히려 기대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지금 피크 사이클을 넘어간 것이라면 아마 다른 사이클, 다른 경기 사이클과 아마 똑같이 작동할 것이다. AI 사이클도 그 지점이 언젠가 올 것이다 라고 약간은 좀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놀랄 수밖에 없고요. 엔비디아와 비롯한 그런 AI 관련주들의 주가를 좀 빼고 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모건 스탠리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면요.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지금 고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또 극복을 해내면 충분히 더 갈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만약에 AI 사이클이 영원한 사이클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아놓는다면 이제는 전통적인 테크주들이 약진할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있고요. TSMC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애플까지 흔히 말하는 전통의 테크주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 더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발언권이 센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조금씩 내놓고 있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 하나 볼까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해서 9.9% 증가했습니다. 내구재라는 건 우리가 잘 활용하는 그런 재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흔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3년 안에 우리가 좀 교체하는 그런 주기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얘기를 합니다. 전월 대비해서 10% 급증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항공기 주문 쪽에서 많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항공기, 항공 부품 지난달에는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마이너스가 났었고 이게 경기 둔화, 경기 침체의 우려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 달에 이렇게 나왔다는 게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엄청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덕분인지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조금 AI 관련주, 엔비디아에 매몰되는 흐름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을 빼고 본다면 오늘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하죠. 어찌됐든 우리가 걱정했던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뭐 앞서 보셨던 AI 거품론이라든지 뭐 엔달러 캐리 끝나는 것, 트레이드 끝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는 많이 덜어냈구나. 그래서 다우지수는 견조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해서 나스닥도 한번 다시 기술적 분석을 찾아봤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나스닥은 지난주에도 좀 드렸던 말씀이죠. 여기 있는 매물대 넘는 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거기에서 계속 걸립니다. 이걸 한 번에 뛰어넘으려면 뭔가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할 텐데 그 강력한 한 방은 아마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틀 지나고 나서 과연 나스닥이 여기에서 멈춰 있을지 그리고 혹은 여기서 레벨업을 시도할지 아니면 방향성이 아래쪽일지 그 부분을 엔비디아 실적이 쥐고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일 수도 있고 굉장한 리스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그런 리스크들을 조금은 해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리스크들을 엔비디아가 날려주면 참 좋겠는데 약간 걱정과 기대 같이 섞어서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포인트 간단히 유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위협이 되는 유가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위쪽에서 경기가 뭐 둔화된다는 우려는 있기 때문에 침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년 경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압박은 받고 있지만 최근에 중동 이슈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이 뭉개졌죠.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마지막으로 갈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가 약간 공격적으로 러시아 쪽에 본토를 타격하면서 오히려 좀 더 공세를 펼쳤죠. 그러니까 이제 또 러시아가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 또다시 로켓과 드론들을 뭐 100여 대씩 막 띄워서 지금 조금 과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잠재된 악재로 일단 챙겨보시고요. 오늘장에 혹시 오늘장 볼 게 없겠네 하시는 분들은 유가 관련주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포함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장 뭔가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막상 이거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린라이트가 굉장히 많고요. 레드라이트는 일단 테슬라에서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섹터가 많이 빠진 것이 뼈아픈 부분이죠. 사실 어제 국내 증시가 잭슨홀 미팅 잘 소화하고도 왜 이렇게까지 빠지지 걱정을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뭔가 뉴욕에서 호재가 나오고 엔비디아가 상승했을 때 SK하이닉스나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장중에 슬슬 밀리면 그게 약간 뉴욕 증시에서도 뭔가 불안하다라는 예고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 반도체주가 좀 빠졌는데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어제 조금 선반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AMAT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AI 관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까지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에 테크주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주는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를 하회했다가 $130 부근까지 좀 왔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많이 반등한 걸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부터는 다음 레벨업까지 뭔가 큰 재료가 하나 필요하다는 점에서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실적 발표 이전에 조금 흔들리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결국에는 주가가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과 심리인데 지금 좀 불안하고 있다가 약간 기대를 꺾었다가 기대감을 넘는 부분이 낫지 너무 기대했다가 거기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더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과 내일까지 좀 보시고요.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모두의 기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특징주로는 핀더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중국의 IT 기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테무라는 곳에 모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무 열풍이 있어서 저는 뭐 핀도도의 실적도 좀 좋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폭락을 했어요. 30%까지 폭락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경쟁을 좀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무같이 잘 나가는 기업도 경쟁을 걱정해야 된다는데 뭐 저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아무튼 IT 플랫폼 AI 이쪽은 오늘 약간은 조금 투자 심리가 좀 둔화될 가능성 핀도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마지막 실적주 하나 볼게요. 마지막 실적주는 애플입니다. 여기 보시면 It's Glow Time이라는 문구를 더했는데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뭐 환하게 빛날 시간, 환하게 불타오를 시간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9월 9일로 정했습니다. 보통 애플이 이제 가을에 신제품 발표회를 진행을 하는데 9월 9일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요? 네, 다다음 주인 것 같은데 어느덧 가을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애플의 신제품뿐만 아니라 iOS 18번째 iOS가 발표되고요. 거기에 AI가 아마 녹아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애플의 실적 발표가 다음 달에 어떤 중요한 또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의 캘린더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중 캐스터와 함께 시황 브리핑 이어갑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 이후에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325원에 개장하고 이 장중 1,319원까지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내구재 수주 지표 발표가 호조로 나왔지만요. 야간 거래에서 소폭 상승할 뿐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1.8원 오른 1,329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에 비해서 강세 보였는데 가팔은 약세 보였던 달러와 같이 하락에 있어서 일단은 멈춘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 다시금 100선 후반대로 반등하면서 회복세 보였습니다. 다만 엔화 대비로는 달러화가 약세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요. 오후 들어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오는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인하의 폭에 더 주목받고 있는데 만약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면 B컷을 단행할 수 있겠지만 고용시장에서의 정말 급속한 냉각을 보이지 않는 한 25bp 인하를 채택할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유도 함께 보시면요. 3% 정도 급등하면서 7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 중동의 긴장감 고조와 함께 리비아 동부에 본부를 둔 정부가 모든 유전의 폐쇄를 발표했고요. 생산과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불특정 시위와 압력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 다른 NOC 자회사인 리비아의 시르테 석유회사에서도 부분적인 생산량 감축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석유 시장에서는 리비아에서 석유 생산의 추가 감소가 이어진다면 생산량 현재 하루 100만 배럴이 0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천연가스는 5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다른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주목해 보시고요. 이어서 금속 선물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감과 곧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 또 국채금리 반등과 함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됐는데요. 안전자산인 금속 선물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도 이렇게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 이렇게 안전자산도 함께 상승했던 모습 주목해 보시면서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해봅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뭔가 산 넘어 산이네요. 네, 그렇죠. 네. 한 큰 산을 넘어왔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약간 나이브하게 시장을 보려고 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틀이나 남았는데 네, 그렇죠. 네. 벌써부터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간밤의 증시. 네, 일단 주말을 거치면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강력한 통화 정책 피벗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제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고 달러도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그 매크로 상황이 좀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또 주간에 이스라엘과 이제 헤즈볼라의 교전이 시작되면서 중동 지역 리스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증시가 시작을 됐는데 증시가 이제 결국 이제 이번 주 이제 30일에 있을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에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됐고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지수고 이 지수에 따라서 25bp가 될까 50bp가 될까라는 또 관건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지역 리스크가 또 반영이 됐고요. 세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공개가 기존에는 좀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계감으로 좀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전고점인 뭐 140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분기 매출이 이미 전망치는 한 275억 달러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300억 달러까지 더 추가적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회의적으로 좀 바뀌면서 그동안 사실 이제 급락폭을 모두 회복하고 이제 추가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제 타이밍을 본다면은 결국 이제 그 울고 싶은 아이한테 이제 뺨을 한 대 때려주는 이제 그런 어제가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결국 시장은 이제 빅테크 쪽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금리나 수혜주 그다음에
소비 확대 수혜주 중심으로 결국 변동성이 좀 높게 나타나는 이제 모습을 보여갔고 다른 지수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한 2.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예. 좀 인상 깊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울고 싶은 아이에 뺨을 때렸다라는 표현을 차용해서 봤을 때 그러면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하락의 원인들을 찾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명을 해드리기 마련인데 이렇게 들으면 투자자분들이 약간 저게 큰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뭐 큰일이라는 건 아닌 거죠 지금. 네, 당연히 기대감이 있으면은 네. 반대로 경계감도 또 나오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시장에서 분석하는 게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동 지역도 이제 좀 이따 분석도 해드리겠지만 네네. 리스크가 굳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게 급락으로 갈 수 있는 또 리스크도 아닐 수 있고요. 한쪽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양쪽을 한번 다 보신다면은 어제 같은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뭐랄까 너무 그렇게 오버해 갖고 예.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행이네요.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었나요? 일단 뭐 엔비디아가 가장 관심이 컸고요. 그렇겠죠. 네. 네. 가장 큰 게 사실은 이제 역대 최고가 경신 문제였는데 140.76달러가 이제 사상 최고가인데 이것을 이제 경신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이제 한 뭐 300억 달러, 분기 300억 달러 찍는다는 것은 뭐 거의 글로벌 탑 기업 중에서도 탑 중에 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중요했던 게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를 어느 정도 웃돌게 제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시장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AI 이제 버블론에 가장 큰 이제 그 선두에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AI 이제 그 산업이 기존에 이제 LMM이죠. 거대 언어 모델 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이제 생성형 GTP와 같은 이제 커다란 이런 이제 모델을 구축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로 바뀌면서 온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이번에 삼성이 지난번에 이제 갤럭시를 발표하면서 거기에다가 온 디바이스 AI를 장착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캐퍼를 늘리는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렇게 됐을 게 엔비디아의 제품이 이제 팔리는 속도라든지 공급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젠슨 대표가 아마 이제 실적 발표 플러스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어느 정도로 얘기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우려감이 조금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9월 9일 원래 9월 10일 날 이제 아이폰 16을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9월 하루 앞당겼고요. 애플워치에다가 에이팟 시리즈까지 지금 발표를 하는데 네. 시장에서 조금 약간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죠.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아마 10월 달에 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 그 발표를 할 때 폴더블 폰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그럼 갤럭시 링도 새로 이제 맞습니다. 구축을 해줬고 그다음에 AI 기능까지 다 구축을 해줬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지금 되게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 쪽에서 애플도 지금 장착을 되게 서두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아마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까지 하고 이제 가이던스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죠. 엔비디아의 제품을 갖고 그 AI 서버 제조하는 업체잖아요. 10월 1일 날 지금 액면 분할 10분의 1로 예정이 돼 있고 예.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분기 매출이 이제 아마 이번 분기 매출이 한 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한 23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이 나오니까 똑같이 주가가 급락한 걸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핀도도 같은 거 우리가 테무를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테무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강타하고 네,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초저가 유통시장을 공격적으로 확대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EPS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어요. 그런데 매출이 좀 약간 문제가 좀 생겼고
그다음에 가이던스 제시를 할 때도 중국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매출 성장의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제 변수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핀도도 같은 어제 이제 ADR이죠 한 28%가 급락을 하는 지금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적을 발표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제이닷컴은 좀 약간 좀 차별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하나만 갖고 뭐 중국의 전반적인 소비 상황을 판단하기는 조금 좀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아무래도 뭐 오늘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오늘장뿐만 아니라 내일도 중요할 거고요. 내일 모레 더 중요할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엔비디아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를 틈타서 애플이 이제 신제품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 9월 9일 과연 iOS 18번째 시리즈에는 AI가 어느 정도의 어필이 좀 될지 정말 또 미뤄질지 이런 부분들 애플이 엔비디아의 자리를 대신하는 관점에서 한번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핀도더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특별히 오늘 좋은 얘기가 나왔던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악재성 재료들을 하나씩 좀 챙겨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금리 인하 기대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네. 좀 방해가 됐을까요? 여전히 지금 그게 문제일까요? 50bp 원하는 거? 제가 봤을 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단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네, 하지만 이제 페드워치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수치를 본다면 그렇게 예.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시장에서는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은 지속적인 금리 인하. 예, 그게 더 중요하다. 급하게 하지 말고. 네, 급하게 안 해도 일단은 금리 인하 트렌드로 방향을 잡아준다. 통화정책 피벗이 확실하게 명확해진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뭐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 갭이 워낙 지금 커져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5.5%인데 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9%예요. 그렇다면 이 갭을 줄이려면은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미 유럽 중앙은행, 캐나다은행, 영국은행, 중국의 인민은행까지 이미 기준금리를 다 내린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를 따라잡으려면은 한 번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게 대선 기간 동안 이제 소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bp 내리겠지만은 명확하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그 트렌드를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지 이것에 더 지금 시장이 지금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지금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50bp B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번 주 이제 30일 날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PCE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예. 이게 얼만큼 많이 둔화가 되냐에 따라서 연준이 통화정책 피벗을 더 강도를 더 강하게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완만하게 갈 수 있을지 이것을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갖고 일단은 시장에서 국채금리 하락이라든지 달러화 약세 트렌드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금리 이벤트는 지난주에 거의 한꺼풀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었고 오늘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조금 고개를 들었던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중동 리스크, 전쟁 리스크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좀 많이 꼬여 있네요. 꼬여 있을 듯하면서도 네. 가장 큰 리스크는 아직 이제 부각이 안 됐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이란인가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전을 하는 거였거든요. 예. 일단 그것은 피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란이 그쵸. 좀 복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느새 그 이후로 3주가 지났더라고요. 3주가 지났고요. 또 이란의 이제 고위 관리자들이 얘기하는 게 적절한 시점에 합리적인 보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보복을 어떻게 합니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용인할 수 있는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쉽지 완전히 않네. 말이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당장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란의 대통령이죠. 정치적 쪽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 고민을 왜냐하면은 좀 하는구나. 거리도 워낙 멀고 예. 이걸 타격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말에 이제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의 이제 대리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이 어차피 이란이 대리전을 여태까지 해온 것이 강도가 높아졌고 미국이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제시한 휴전안이 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지금 거부했어요. 맞습니다. 네, 거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할까? 왜냐하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두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제이미 씨 해결해야 할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전면전을 피했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제 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제 유가죠. 국제 유가도 지금 벌써 78달러까지 올라와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전면전은 아니기에 제한적일 것 전망이 되고요. 인플레이션 상승에 미칠 영향도 조금 더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한숨 덜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은 결국 엔비디아로 과결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도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번 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관점에서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전략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일단 30일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E 공개에 일단 관심을 먼저 저희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주요 기업들이 또 실적이 또 나옵니다. 28일에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라든지 휴렛패커드, 랩, 오. 예, 괜찮은 회사들 많이 나오고요. 네. 29일 다음 날에는 데리라든지 마벨 테크놀로지, 오토데스크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소비재들도 지금 룰루레몬, 이제 달러 제너럴 같은 이제 달러트리와 똑같이 이제 저가 예. 유통업체거든요. 그다음에 베스트바이, 소비자까지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본다면은 시장의 변동성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 지금 보여지고요. 요거에 따라서 지금 미국 금융시장하고 이제 한국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동조화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본다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뭐 저평가된 IT 종목의 저가 매수는 일단 기본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원화가 지금 강세로 좀 바뀌었어요. 그럼 원화 강세에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항공주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전력주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인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중동의 이제 리스크는 제가 크게 보진 않지만 항상 이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 중동 관련돼서는 정유주하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언제든지 관심 리스트에 이제 놓고 한번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 항공주, 여행주, 전력 섹터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수혜주, 바이오 친환경 또 중동 리스크를 좀 안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치환할 수 있는 정유주, 방산주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 얘기해 주셨고요. IT의 저가 매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가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요. 불안할 수 있죠. 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순환마의 종점은 IT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그 산업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측면도 없지 맞습니다. 않아 있겠죠. 네네. 네. 네, 반도체가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네네. 반면에 이제 AI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 같이 관련돼 있는 이제 IT 기술 쪽에서는 요즘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온 또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IT를 그냥 반도체만 우선시하지 말고 다양하게 한번 뭐 보셔야 될 것 하드웨어도 있고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걸 또 반대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또 대표님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 실적은 걱정하는데 가이던스를 그쵸. 과연 이제 젠슨 왕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줄지 네. 그게 사실은 저는 조금 이제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그냥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타났던 해프닝이라고 보고요. 이걸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다 씻어내기를 조금 숨죽여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수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자라는 게 현재 시장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스탠스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었지만 역시나 불확실함은 시장에 남아있죠. 그 금리 인하 폭과 함께 또 다음 달에 있을 PC 데이터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빅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기감이 정말 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 5시 20분 경이 되겠죠.
어떠한 실적이 나올 것인가? 예상치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실적이 나온다면 시장이 또 환호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면 주가가 또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포인트 잡아 보셔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간밤에 중동 긴장감, 국제 정세가 또 한 번 심각해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 결국 리비아에서 석유 생산을 그리고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껑충 뛰었죠. WTI, 브렌트유 너나 할 것 없이 3%의 급등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또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낼지 여러 가지 방향성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마감가부터 살펴볼게요. 결국 코스피가 2,700의 탈환을 하지는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2,69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0.8%의 하락으로 766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일중 상황 살펴보실게요. 코스피 2,700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2,716포인트. 어제장의 시가가 어제장의 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미끄러져 가는 모습이었고요. 12시 50분 경에는 저점 테스트 들어갔습니다. 2,689포인트. 반도체주들이 이 시간에 낙폭을 확대했거든요.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들이 무려 3천억 원 넘게 던졌고요. SK 하이닉스 또 한 번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리포트를 찾아봤는데 SK 하이닉스 오늘 매도 의견,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BAK 투자증권에서 현재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2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낮추겠다. 엔비디아 향 HBM 수요가 내년에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낸드와 모바일 시황이 꺾일 거다, 피크아웃이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부정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또 어떠한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인가 관전 포인트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단이 어제 그래도 코스피 지수 방어를 해줬고요.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에서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최소 50% 더 간다. 비중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2차 전지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코스닥의 일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이 고가와 저가의 갭이 어제 한 1%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오주들 최근에 약진을 펼쳤었는데 어제는 또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766포인트, 어제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4,600억 원 넘게 팔았고, 특히나 전기, 전자 쪽으로 집중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자체가 좀 하방 압력을 받아갈 수 있는 어제 수급이었고요. 기관은 담았죠. 4천억 원 넘게 가까이, 그리고 개인도 1,000억 원 가까이 매수 포지션 취해갔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저 주체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부담이었습니다. 외국인들 1,000억 원, 기관도 460억 원의 순매도, 매도 우위 포지션 계속 가져갔고요. 개인은 담았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시장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녹록치 않다. 시장이 아무리 호재가 반영이 된다 한들 주가 자체가 탄력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전에 조은준 캐스터와 외국인 기관 현재 포지션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원화 강세에 따른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유틸리티와 금융주가 강세 보인 반면에 이 수출주 중심으로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수급 1위에는 신한지주 자리했습니다. 호실적과 밸류업 기대감뿐만 아니라 또 원달러 환율 내려가면서 2%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시에 2위에 자리한 네이버는 어제 하반기 디스플레이 광고와 또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실적 기대감에 강세 보였습니다. 또 기존에 제공해오던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능 추가하면서 이 생태계 확장에 속도 내고 있는데요. 3.5% 강세 보이면서 3거래일째 올라가고 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함께 보시면요. 요즘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주 저가 매수에 힘입어 반등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5%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향후 50% 이상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이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HD 한국조선해양도 외국인 매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4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시에 들어오면서 4%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보시면요. 어제에 이어서 전 거래일에 이어서 어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위권에 자리했는데요. 어제는 수출주 안에서도 반도체주 약세 보였는데 외인의 강한 매도세에 2%대 그리고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도 함께 작용한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보시겠습니다. 원화 강세에 따른 4% 상승 마감했습니다. 22,000원대의 종가 형성한 점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어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살펴보시죠. 네, 진짜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시장 대비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시장 어제 잘 갈까 싶었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제 미국과 좀 어느 정도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였었던 것 같고 간밤 뉴욕 증시가 확실히 또 경계감 짙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국내 증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사실 뭐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원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잭슨 홀 미팅 때도 사실은 우리 이제부터 연내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어디도 없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은 월가에서 먼저 제시를 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연내 금리 인하를 3번이나 할 것이다라고 최근에 발표가 나왔던 것도 어딘가 살펴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이 의견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국내 증권사나 많은 투자기관들, 언론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이제 어떤 IB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연내 금리 인하 3번 정도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작년 말부터 나왔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해외 언론발,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한 원문을 읽지 않고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 원문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류가 됐었냐면은 이 잭슨 홀 미팅 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약 70% 가량이 물가와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물가가 비로소 이제 우리는 이제 체감상 2022년도부터 해서 물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높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있었던 중동 리스크에 좀 더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실제 원문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 연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지금과 같이 그 물가가 굉장히 오래게 강세를 보인 적이 흔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배워 나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유지를 하던 정책 방향, 금리 결정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변환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의 근거는 소비자 물가, 즉 우리가 PC 물가가 2.5%대에 도달을 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변수가 없다라면은 우리는 충분히 금리에 대해서 고용 시장의 경색을 대비하겠다라고 이제 발언됐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4.3%에 도달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폭락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실업률이 명목 실업률이 4% 이내에 있으면은 완전 고용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직이나 구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중도의 이제 실업률로 이제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주급을 받거나 1급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으면 실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은 이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입장에서 4.3% 정도의 실업률을 그렇게 두려워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9월 FOMC에 뭐 빅컷을 다행할 것이다 뭐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그래도 나름 탄탄한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 시장의 대응은 첫 번째로 일단 FOMC에서
이번 9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 정도의 수준을 진행했을 때 10월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 방향을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이제 갭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층에서는 마냥 금리를 쉽게 내릴 수는 없을 거라는 전망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PC 데이터 이제 내달 6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이 될 텐데 그럼 그 PC 지표를 좀 확인하고 시장에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PC 지표가 지금부터 2.5%대에 계속 안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근원 물가가 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PC 지표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PC 지표도 근원 PC 지표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CPI 지수가 2.9%로 이제 지난 7월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에너지 가격이 지난 12개월 동안의 변동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어 CPI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전히 뭐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리고 여기에 대중교통과 실제 소비가 되는 가정에서 쓰는 이 어떤 전력 에너지 네. 여기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연준이 9월에 무조건 금리를 내린다라고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포지션은 상당히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장세 자체가 유효한 펀더멘탈 장세를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크로적인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조금 더 국소적으로 시장을 파볼게요. 두 번째로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살펴볼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국내 증시 안에서 2차 전지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나 대형주들이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어제 이 투자은행 번스타인에서 삼성 SDI, 뭐 LG에너지솔루션 최소 50% 더 간다.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을 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시장 자체는 견고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맞는데 견고하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월가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전기차 시장, 수소차 등 굉장히 많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세액 공제 효과로 성장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 성향이 바이든 대통령 더 강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강한 정부가 오히려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이제 혜택들을 이제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서 반대로 오히려 이제 정유 회사들, 석유 회사들을 좀 운영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미 바이든 대통령 때 나왔던 정책의 모습을 거의 답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보 교체가 좀 늦게 되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우리 여기가 이제 주목을 하실 때 2차 전지에 대한 해석을 보신다면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전고체 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고체 섹터 얼마나 갔습니까? 많이 안 갔죠. 하루 반짝 상승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고체는 아직 양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산이 돼 있는 LF 배터리, NCM 배터리 중심으로만 화재가 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 말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관점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모집단이 커졌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 표본 집단을 추출하더라도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됐겠죠. 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소개를 했는데 아이러니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두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번에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제조사들을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한적인 공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은 국내에 들어온 해외 및 국내 EV, 그러니까 전기차 브랜드들이 지금 납품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어떤 배터리가 탑재되는지를 공개를 한 겁니다. 배터리 실명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국내에서 공개한 건데 해외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구분을 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근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차, 그러니까 국내산
자동차 안에 탑재된 국내산 배터리도 화제가 많이 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의 데이터를 좀 더 면밀하게 수집을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이것을 발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의 의미가 있냐면은 결국 지금 유럽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저가기 때문에 탑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에서 화재가 계속 많이 납니다. 배터리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중국산보다 한국산이 안전하다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상대적으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져갈 포션이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현대차, 기아가 지금 유럽 점유율이 8.2% 수준으로 이제 조금 낮아지면서 4위를 지금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위, 2위, 3위에 등록이 돼 있던 뭐 스텔란티스나 뭐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이 자막에 나오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유럽 내에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사실 중국의 저가 전기차와 저가 배터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쉽게 막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 6월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세를 10%를 부과했는데 네. 여기에 하나의 관세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업별 개별 관세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20.8%의 관세를 맞을 뻔했는데 뭐 9%로 바뀌었다. 혹은 10%의 관세만 내면 되는데 19%를 내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사가 좀 다르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같은 취지입니다. 원래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이기 때문에 일괄 관세인 10%가 매겨진 상태였고요. 다만 개별 관세가 그동안에는 20.8%로 예상이 됐던 게 9%로 측정되면서 중국산 테슬라는 만일 이 추세로 간다라면은 관세가 총 유럽에서 19%의 관세를 매겨진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테슬라도 이렇게 19%의 관세를 내는데 중국산 자동차 중에서 비싸게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중국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예상은 되는 수치가 17%에서 많게는 36%까지. 즉 우리가 중국산 전기차 중에는 관세만 46%가 붙는 전기차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의 다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한국 시장이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공백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조정 여파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더 갈 수 있다, 여력이 있다로 좀 해석을 해주셨고 속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재생주들은 어떻게 볼까요? 태양광, 풍력을 이분법적으로 떼어놓고 봤을 때 손들어 줄 수 있는 그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주도도 있겠습니다만 기업들이 이제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차나 기아가 비롯해서 이제 조지아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많이 넣겠다라 하는 것도 결국 이제 현행 정권에서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탈탄소화 부분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양광 자체가 조금 우회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도 당장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공급 연산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현재 신재생주가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라는 점을 가정해 보았을 때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주가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풍력주들이 조금 더 탄력도가 높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 오늘 해리스 트레이드 이 안에서 토픽을 고르자면 전기차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풍력주일까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제 풍력주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거래 소외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순환매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죠. 네. 다만 이제 현재 주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좀 더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이 CS 윈드가 굉장히 재밌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 논란이 나왔던 것도 작년 11월 말에 콜로라도에 있던 이 CS 윈드를 방문을 하면서 나 당신 대통령하고 친하다, 미스터 문하고 친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람에 오히려 지금 대통령 바뀌었는데 왜 전임 대통령 거들먹거리냐 이런 논란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CS 윈드가 사실 이제 많은 어떤 풍력주 그리고 이제 어떤 태양광 관련 기업들을 많은 분들이 다 연구하셨고 또 기대를 하고 계시겠지만 미국 콜로라도에 공장이 있다는 자체는 결국 우리가 IRA 법안에 대한 수혜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국 내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액 공제도 중립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 이런 많은 기업들 중에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충격 여파를 좀 더 대선 이후에도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점에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CS 윈드로 주셨고요. 목표가, 손절가 짧게 말씀 주시면. 목표가는 최근에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최근 주가에서 7만 원 선 도달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매매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장기 매매를 좀 기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6만 5천 원 선에서 네. 6만 원 선 사이의 밴드에서는 한 번 정도 추가 조정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말씀 주셨네요. 목표가 7만 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한 2분밖에 없어요. 원전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죠. 원전 어제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 발목 잡힐까 관련해서 원체 이제 잭팟을 터트릴 수 있는 부분에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 들고 있다면 우리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요.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막 조르는 모습은 뭐냐면요. 이 도박판에서 졌기 때문에 이 개평 달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원인도 이렇습니다. 한수원한테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기술 침해다, 네. 특허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계속 우리한테 돈을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한수원이 1997년도에 이제 컨버스천 에너지라고 해서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 갖고 있던 APR 1400에 대한 원전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버스천 에너지가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에 인수가 된 건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협력돼 있다는 걸 가지고 이제 주주가 바뀐 상황이고 당연히 네. 컨버스천 에너지는 발언권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에 질질 끌려다니는 마당인데 이 웨스팅하우스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979년도 이후부터 미국 내에서도 원전 가동에 대해서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자국 내 공급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1970년도만 하더라도 인력이 뭐 5만 명이 넘던 어마어마한 기업이 지금은 9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우리도 개평 좀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늘 줄다리기 싸움을 해왔는데 실제로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캐나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캐나다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대주주가 51%는 캐나다의 브룩필드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데 2018년도 이 브룩필드가 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 캐나다에 있는 이 카메코라고 하는 이 우라늄 기업이랑 같이 51대 49로 나누게 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K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 꼬리표는 달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테마로 인해서 좀 급락의 장세가 나왔을 때는 여전히 SMR에 대한 수주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개평 달라는 소리는 뭐 꼬리표만 나올 뿐이지 네. 우리가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탑픽은 어딘가요? 대장인가요? 그렇죠. 늘 제가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다만 이제 두산그룹이 최근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되면서 나오는 어떤 소음들이 굉장히 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조정 현상이라고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어제 기준으로도 좀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2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을 좀 타이트하게 매매 형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 기다리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 주셨고요. 탑픽의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어제 시장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 주에는 이 중소형주들의 흐름 속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대형주들의 흐름들도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괜찮은 섹터 내에서 그 섹터 내에서 바닥권에서 밸류에이션 바탕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대형주를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이 전력 기자재 쪽인데요. 전력 기자재 쪽 속에서도 대형주를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여기에서 이런
각국의 전력 정책, 글로벌 변수에 거기에 민감한 부분, 그리고 전력이 소비되기까지, 그리고 소비자에서 공급되기까지 필요한 다양한 기자재, 솔루션,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회사들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외에도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북미 교체 사이클,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 을 본다고 한다면 이 전력 인프라 부분 앞으로 좀 더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력 인프라 그리고 특히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확장되는 모습 이런 부분들 좀 힌트처럼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하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냐. 그 점이 바로 좋은 우리 지금 매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 이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도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가 확률 및 에너지 가격 모두 우호적인 환경에 돌입했다.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호실적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신 부분 바로 추가 요금 인상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런 호실적이 이어졌을 경우에는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런 호실적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도 이런 구조들 충분히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도 괜찮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어떤 점에 리스크가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발전 비용 증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연료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부분 연료비라든지 발전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2분기 원화 약세, 연료비 하향 안정화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면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위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많이 하락한 게 지금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 환율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관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정리해 볼까요?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가격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좋다고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짝 올라왔지만 지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매수가 2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목표가는 단기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25,000원, 여기 좀 더 본다면 28,500원까지 이자 매수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좀 주셨네요. 25,000원, 2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800원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장 조금 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한국전력 같은 해지성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송가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픽 역시 오늘은 조금은 고민을 하다가 해지성 종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풍산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죠? 구리 가격에 주가가 많이 연동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구리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풍산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풍산이 또 갖고 있는 방산주로서의 성격도 있잖아요. 그 덕분에 6%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동과 러시아에서 최근에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속화되고 있죠. 유가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온 건 아니지만 간밤에만 3% 추가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수에 방산수에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풍산으로 정해봤고요. 삼성증권에서는 목표가를 82,000원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I의 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좀 밀렸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조금 해지를 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 섹터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어. 이럴 때 코스피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 하나만 알려줘. 과연 잘 알아들었을까요, 이 친구가?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중심으로 AI 반도체 섹터가 하락세를 보일 때 코스피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DB 하이텍을 추천드립니다. DB 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에 강점이 있고 엔비디아와 같은 AI 중심의 반도체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방어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아예 방어주를 준 게 아니라 어쨌든 반도체 안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DB 하이텍 어찌됐든 AI 중심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방어적인 또 반도체주라고 하니까 은근히 조금 솔깃한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3픽은 한국전력, 풍산 그리고 DB 하이텍이었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전일 시장부터 바라보자면 시장이 뉴욕 증시와는 상당히 뭐 이렇게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 힘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네.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지금 시점은 우리 투자자들 어떤 대응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좀 하루 일찍 반영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선전했고 어제 아침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선전이 이거 선반영 아닌가 싶었는데 좀 그런 작용이 일어났고 또 연장선상에서 보면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힘이 없었으니까 네. 또 우리 시장이 또 좀 그래도 뭐 선전하지 않을까 뭐 기대는 뭐 가져봅니다만 어제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여튼 요즘에 좀 반도체가 좀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시장보다도 굉장히 약하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많이 시청자분들이 들고 계실 텐데 반도체가 후련한 반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탄력이 안 나오는데요. 어제도 좀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았죠. 이제 바이오도 어제 뭐 조정 국면이긴 했습니다만은 또 장후반에는 좀 낙폭을 많이 하고 일부 뭐 좀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흐름이었고 요즘엔 누가 뭐라고 해도 2차 전지가 단연 정말 발군에 좋더라고요. 2차 전지 아니었으면은 또 지수가 어땠을까 싶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반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 섹터가 독자적으로 지수 견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반바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애물단지였던 2차 전지가 요즘엔 굉장히 시장에서 효자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좀 요즘에 또 좀 오락가락합니다. 특히 어제는 외국인이 코스피 4,600억 정도 팔았고 코스닥도 한 1,000억 정도를 팔았어요. 물론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매도가 집중이 된 측면들이 있었고요.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뭐 이 우리 코스피가 어쨌건 이 월초에 패닉을 딛고서 일단 2,700선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왔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뭔가 좀 필요한데 그래도 뭐 금리도 인하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또 좀 매크로가 개선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왜 뻗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면 환율도 한번 볼게요. 환율이 요즘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환율이 지금 1,300 지금 20원대 후반 뭐 이제 좀 잘 떨어질 때 20원대까지도 내려갔습니다만은 이렇게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강하게 사주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하여튼 뭐 몇 가지 좀 이렇게 의문점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환율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시장이 못 뻗느냐? 찾아보게 되면은 뭐 핑계거리는 두 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 일단은 이번 주에 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으니. 이거 좀 보고 가자. 그때까지는 반도체는 조금 쉬자. 뭐 이런 식의 뭐 좀 반응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미온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비컷 얘기를 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제 제가 어제도 비컷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불씨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이 이 대형주 쪽은 좀 무거운 2차 전지가 뭐 선전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테마군들이 움직이죠. 어제
네이버 카카오가 요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네. 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도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어제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제 액칩 냉각. 엔비디아 실적은 뭐 29일인데 그 전에 얘들이 액칩 냉각 한다고 하니까 관련주 움직이고 또 이제 어제는 또 뭐 테마군에서 또 뭐 저출생 같은 거 그리고 신재생이 어제 좀 괜찮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다만 이제 하락 섹터를 보게 되면 최근에 여러분들 좀 고민하는 섹터들이 계속 빠져요. 뭐 조선, K뷰티 그리고 제가 며칠째 제가 좀 단기 고점 말씀을 드린 전고체 네. 그리고 지금 진단키트 쪽이 지금 속절없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장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진짜 시장이 좀 까탈스러운 것 네. 같습니다. 올라갈 법하면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정말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가 나와도 호재에 굉장히 둔감한 게 네. 지금 시장인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 점검을 위해서 저희가 좀 하락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섹터들이 원체 많고 주도주는 보이지 않다 보니 시장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반도체부터 부장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진짜 설설 기고 있고 네. 기는 거를 넘어서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뚝뚝 떨어지잖아요. 아침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반도체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뭐 한 불과 뭐 한 달 전만 해도 뭐 지금 안 사면 후회하더니 뭐 한 달 만에 갑자기 왜 목표 주가 하향을 하는지 좀 저는 그런 부분들 물론 저도 사실 뭐 제도권에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관점이라는 게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좀 바뀔 수 있나 저는 좀 그런 게 아쉽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저의 독자적인 맛으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는 코스피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코스피는 그래도 2,700을 좀 교두보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최근 뭐 며칠 정도 보게 되면 옆으로 기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이 아래는 이게 코스피 전기전자입니다. 딱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얘는 지금 눕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옆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차트만 보더라도 최근에 지금 전기전자가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번 달 코스피는 그래도 2.6% 정도 하락권에서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인데 전기전자 업종이 무려 지금 5.6% 업종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좀 모습이에요. 근데 수급도 그래요. 8월에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를 1조 3천억을 팔았는데 전기전자는 1조 5천억을 팔았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매도 규모보다 더 많은 규모의 이 전기전자를 매도했고 물론 이제 나머지 한 계산상으로 비는 2천억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이오나 네. 아니면 2차전 쪽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계산이기는 한데 지금 반도체 쪽은 사실 이제 일련의 어떤 변동성 이후에 좀 시장이 좀 개선되는 분위기잖아요. 뭐 금리 인하도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래 공포를 촉발했던 미국에서 지표가 이제 더 이상 아직은 노이즈가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럼 반도체가 계산상으로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계속 조정을 받다 보니까 나침반을 지금 어디로 이제 지금 가리키냐면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보자.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지난주만 해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서 그때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건 빠질 수 있다는 전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의 시각을 좀 보자면 일단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번 달에 저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위에 뭔가 반도체 섹터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변곡점이 될 수 예, 있겠네요. 변곡점이라는 건 분명해요. 변곡점이라는 건 분명한데 사실 이제 8월에 이제 그 반도체가 계속 흔들리면서 그 반도체 진영이 어쨌건 이제 앞으로 다시금 반등할 때는 이제 기존의 옷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옷을 갈아입을 것이냐 저는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8월에 이제 반도체 주요 종목의 8월 등락률을 보게 되면 자 코스피 2.6% 빠졌고 전기전자 5.6% 빠졌는데 지금 주요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업종 지수마저도 하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도 이번 달에는 좀 뭐 누가 더 못났나 뭐 이런 대결할 정도로 지금 대표주들의 지금 이제 수익률이 계속 안 좋은데 네. 온 디바이스 AI 진영은 제가 사실은 반도체 쪽에서 저는 이들 종목 이외에는 딱히 사고 싶은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린 종목들인데요. 굉장히 밀고 계시죠. 뭐 민 건 아니고 뭐 올라가야 밀죠. 뭐 근데 어쨌건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도 이번 달 현재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LG전자 정도만이 좀 이제 업종 지수 정도는 좀 이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HBM3 진영 쪽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이번 달 뭐 삼성전자랑 삼성전기랑 크게 뭐 누가 잘났다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뭐 테크윈 정도가 좀 많이 밀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쪽에서 어떤 논리로 해석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어닝 베리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역시 HBM3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좀 이제 고리를 걸면 HBM3 진영 쪽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먹은 종목들은 저는 당장에는 다시 가기 어렵다라는 지론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오히려 이제 온디바이스 AI 진영 쪽으로 조금 왜냐하면 이쪽은 아직까지 속된 말로 해먹지 않은 것이니까. 네. 저는 그래서 아직 시세가 안 났던 쪽에 여전히 무게추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그동안 시세가 나지 않았던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LG전자 쪽이 아직은 저는 무게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서 너 뭐 살래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섹터 자체가 굉장히 매운맛이 됐잖아요. 근데 중기적으로는 보통맛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았던 쪽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온디바이스 AI라는 이런 간판은 아직 시장에 크게 걸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이쪽에 무게추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그건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최근에 반도체의 어떤 이런 흐름, 조정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그 뒤에 이제 변곡점이 있을 거라는 가정을 본다면 저는 오히려 또렷하게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전 시야가 좀 뚜렷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온디바이스 AI 진영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추를 두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지금 대부분의 관측은 아무래도 지난 1년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HBM3 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떤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이제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금 논리의 좀 이제 대결, 그래서 변곡점, 전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전체는 현재로서 뭐 이제 시세가 안 좋기 때문에 매운맛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중기적으로 보통맛으로 이제 보는 쪽은 여전히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가 관건일 것 같고요. 원체 이제 잘 갔었던 상반기 주도주였었던 HBM보다는 어느 정도 소외가 되어 있는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그 흐름이 전개가 될 거다까지 봐주셨거든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저희가 또 반도체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조선주들의 하락이 또 심상치가 네. 않습니다. 오늘 하락 특집인 만큼 조선주 원체 잘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환율의 하락으로 네. 수출주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원체 잘 나갔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의 건강한 조정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계속 받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한번 다뤄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조정의 이제 이런 이유를 또 환율에서 찾는 시각들도 있는데 저는 뭐 환율 쪽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는 때가 돼서 이런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긴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위에 거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이번 달 초에 52주 신고가를 썼던 종목이에요. 근데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월간 9.4%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21선 추세선이 드디어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자, 아래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말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썼는데 최근에 이제 미리 좀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번 달 현재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과 며칠 전에 기사를 찾아보더라도 그러니까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업황 좋고 신조선까지서 여전히 사상 최고치 육박에 지금 수주 잔고가 넘쳐나서 일거리가 넘쳐나고 온갖 좋은 소식이 가득한데도 최근에 가파른 조정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조선주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다뤄드릴 때 제가 아마 중립으로 의견을 아마 수정했을 맞아요. 거예요. 굉장히 매워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이 주가의 괴리 조정에 돌입을 했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선과 함께 그때 방산까지 네. 이제 N자형 패턴으로 봤을 때 그 추세가 좀 무너졌다 말씀 주시면서 네. 중립이었었거든요. 네. 그럼 여전히 중립. 그때 조선과 방산 모두 다 중립이었는데 네. 지금도 그러실까요? 예, 이거 화면 한번 다시 보실게요.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며칠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은 최근 조선주의 하락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자, 이게 HD 현대중공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조선주를 다뤄드릴 때 중립으로 바꾸게 된 배경. 자, 상승할 때는 이 N자형 패턴의 마법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골 우려먹듯이 할 수 있었던 패턴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N자형 패턴이 유효하려면
자, N자형 패턴의 다음 봉우리가 이전 봉우리보다 높아야 높아야 된다. 그죠? 최근까지 그게 됐는데 이번에 이거 안 됐잖아요. 그죠? 안 됐죠? 네.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이제 조정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21선 이탈을 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동 평균선 이 사이의 간격이 지금 굉장히 벌어져 있잖아요. 예. 이걸 여러분 이격도라고 하잖아요. 이격도가 벌어지면 그것은 변동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격도 조정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장이라도 받쳐주면 괜찮은데 요즘에 시장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아서 남기고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좀 더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연장해서 이제 방산주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산주도 대표주들이 지금 이런 N자형 패턴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딱 보여요. 예를 들면 맨 위에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얘도 이제 마지막 봉우리가 이전 봉우리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거 LIG 넥스원인데 역시 그랬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나마 방산주 중에서 N자형 패턴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게 현대로템 딱 하나뿐인데 얘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옆집에 몰랐는데 우리 집이라고 멀쩡할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지금 좀 이제 늦게 반응할 뿐인 거지 결과적으로 조선방산주 전체적인 섹터가 그동안의 정가의 보도처럼 써먹을 수 있었던 N자형 패턴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방산주는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았다고 해서 섣불리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실 때는 아니다. 네. 이격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때 판단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선과 방산에 대해선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시장이 받쳐주질 네. 않아서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 오늘 하락 특집인 만큼 화장품주 네. 사실 K-뷰티 정말 상반기 너무 좋았었고 네. 하반기 들어서 변동성이 정말 커져 있잖아요. 네. 역시나 K-뷰티는 지금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뭐 KBT도 뭐 여전히 뭐 수출 모멘텀 좋고 또 실적 전망 좋고 다 해요. 네. 한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대감을 먼저 갖다 놓는 거예요, 주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 사이에 괴리가 분명히 그게 이격도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괴리 조정 구간이 이제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비단 전력주도 그렇고요, KBT도 그렇고, K푸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구간에 있는 것이고. KBT도 한번 볼게요. KBT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 어닝 쇼크로 해가지고 대장주에서 완전 이탈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주요 종목을 볼게요. 자, 이제 위에 거는 아이패밀리 SC. 최근에 뭐 완전히 봐도 지금 뭐 하락 뭐 기울기가 가파르죠. 근데 아이패밀리 SC가 지금 6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이렇게나 지금 하락을 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와요. 네. 이번 달만 지금 30% 하락을 했고요. 아래는 또 이제 CNC 인터내셔널인데 얘는 이제 7월 1일에 고점을 찍었는데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고 이번 달 현재 12%.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추세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꺾인 것이고 그나마 KBT 쪽에서 좀 시세가 버텨줬던 대표적인 두 종목이 위에는 이제 실리콘투거든요. 뭐 이제 차트를 보더라 좀 덜 빠졌죠. 네. 실리콘투가 6월 고점 대비해서 27% 하락, 8월 현재 10% 하락. 그러니까 앞선 종목들보다는 덜하죠. 그리고 이제 맨 아래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 얘가 그나마 이제 KBT 쪽에서 가장 아직은 좀 주가가 견조한 종목인데 7월 고점 대비해서 16% 하락했고 8월 현재도 지금 2% 정도 하락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적별로 가는 거예요. 실적의 눈높이에 맞은 종목들은 그래도 버텨주는 것이고 눈높이에 안 맞는 녀석들은 이제 좀 주가가 좀 얻어맞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이제 지금 KBT 쪽은 군집성은 사라졌고요. 네. 종목별로 온도차도 굉장히 큰데 근데 그 온도차라는 게 더 빠지고 덜 빠지는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차별화돼서 올라가는 종목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KBT 쪽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라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오늘 따지고 보면 실적이 찍히는 쪽, 실적주를 봐야 된다가 하나의 또 해답인 네.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아니, 그러니까 KBT니까 옥석 고르기 하자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화면 한번 볼게요. 지금 KBT에서 옥석 고르기 하자라는 논리로 딱 뭐 본다면은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하나 정도만이 좀 뭐 살까 말까 고민할 만한 종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옆집에 불났잖아요. 그렇죠?
여기라고 옮겨붙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난 안 옮겨붙을 거야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겁이 많아서 저는 그런 짓을 못해요. 그렇다면 제 의견은 어떻겠습니까? 보수적이죠. 예, K뷰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매운맛으로 평가를 주셨고 원체 이제 시장의 난이도가 올라갔다 보니 좀 좋은 종목 찾으려면 실적주 중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장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장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렵네요. 뉴욕 증시도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다가 아닐 수도 있나 싶으니까 엔비디아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가 최근에 계속 흔들렸잖아요. 자, 근데 어제 이제 다우존스는 그래도 선방을 했고 네. 나스닥이 좀 흔들렸다는 걸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 시장은 또 그런 영향은 좀 어느 정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은 뭐 다우가 올랐다면 바이오나 일부 뭐 소비주 방어주 쪽에서 이제 좀 상승 작용이 나올 것이고요. 반도체 쪽은 근데 어제 좀 미리 좀 선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선반영 논리로 본다면 또 시장 또 뉴욕 증시 또 고스란히 또 안고 또 그렇게 떠앉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항상 디커플링 되더라고요. 예, 최근에. 어쨌건 엔비디아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 시장 그래도 급격한 변동성은 아마 없으리라 보고 있으니까 모든 시장의 포커스는 그 이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주 실적 뭐 엔비디아 실적 때까지는 조금 그래도 좀 관망하는 쪽의 스탠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것도 네, 하나의 전략이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의 맛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락 섹터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네. 심도 있게 나눠봤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락 섹터만 좀 다뤄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시장은 늘 옷을 갈아입어요. 쳐서 지났죠. 밤에 선선하죠. 시장도 계절이 변하잖아요. 네. 근데 왜 과거의 지난 계절을 자꾸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면 새로운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쪽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새롭게 제시해드리는 화두는 뭡니까? 바닥에 있는 거, 그동안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 새로운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좀 한번 점검을 해드렸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의 맛 보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우리 조성우 부장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